네, 부당해 계산 부인 문제, OX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널 핵심 정리 교재의 116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거래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맞는 얘기죠? 네, 1번은 맞는 얘기. 2번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번도 맞는 얘기네요. 3번에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쌍방관계, 그러니까 설명드렸죠? 쌍방관계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쪽이 특수관계자라면 이쪽에서도 얘를 특수관계자로 본다. 쌍방관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얘기가 있고요. 4번에 법인세법상 부당해 계산 규정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하자가 있는 거래여야 된다. 전혀 관계가 없죠. 부계부가 적용되려고 하는 요건에는 그 거래가 하자가 있는 거래인지 없는 거래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진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면 되고요. 특수관계의 거래로서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거래면 되는 거지, 그게 법률상에 하자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는 무관하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5번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 빌린 거죠. 빌린 경우에는 부계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내가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해가지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부계부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게 되면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계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6번에 법 소정에 주식 매수대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계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법 소정의 주식 매수대권의 행사라고 하는 그 법 소정의 그 주식 매수대권은 일단 상법 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주식 매수대권 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총 발행 주식수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대권이 부여되거나 또는 지급되는 그런 경우에 하나는 겁니다. 그걸 다 그냥 통틀어 가지고 법 소정의 주식 매수대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주식 매수대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럼 근로자 등이 그 주식 매수대권을 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시가보다 행사 가격은 더 낮은 가격일 것이고, 그 행사 가격 더 낮은 행사 가격으로 주식 매수대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법인은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회사가 손해가 나는 건 맞지만 걔네들은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난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한다.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장에서 송금 파트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7번에 법인이 공익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공익단체가 특수관계이라고 하더라도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봐서 시부인 계산한다. 그렇죠? 특수관계자가 공익단체였어요. 그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내가 뭔가를 지출해 줬다면 그거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고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공익단체니까 지정기부금이겠죠. 일정 한도까지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 불사임이 되는 기부금에 대한 시부인 계산한다는 거죠. 자, 7번 맞는 얘기고요. 8번에 특수관계인에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시가와의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요, 부계부를 적용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고가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가 양도라든지 그 다음에 금전 자산의 대차 거래, 이게 이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계부의 유형이죠. 금전 자산의 대차 거래. 자, 이 경우는 아주 자주 발생하는 부계부의 유형은 시가하고 대가하고의 차액이, 즉 내가 손해본 금액이, 그죠? 얘가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요 정도가 돼야지만 손해난 금액에 대해서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고가 매입 저가 양도와 관련해 가지고 특수관계인하고 특수관계인끼리 상장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했을 때는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난 금액이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부계부를 적용한다. 현저한 이익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상장 주식은.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8번 문구에 지금 특수관계인에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 주식이죠. 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고가 매입한 경우에는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요 경우에 한해서만 부계부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8번에. 9번에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요. 부계부를 맞죠? 이게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받는 거는 일종의 고가 매입 중에 하나입니다. 고가 매입,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용역을 고가로 제공받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요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설명할 때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연결 법인세액에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 방식 적용 내부 용역 제공 거래에 대해서는 부계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연결납세 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결모법인이 있으면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고 얘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하고 거래해서 얘가 얘한테 용역을 제공하는데 용역 제공해요. 그런데 요게 얘한테 대가를 지금 지급할 때 그게 시가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든 낮은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든 둘 중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익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높은 가액으로 돈을 시가보다 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근데 그게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버리면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소득금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이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이 났는데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다 묶어버리면 어차피 쌤쌤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연결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얘하고 이렇게 용역 거래에 대해서 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든 낮은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든지 간에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거기 10번에 있는 부당해서 무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 조세 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평가 방법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이게 시가 불분명하면 일단은 감정가액으로 하고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조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가액이 빠져 있네요. 그죠? 11번에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12번에 부계부를 적용하기 위한 금전대체거래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자금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되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자금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이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13번에 법인이 특수한 개인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전계금 이자를 곱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뭐가 잘못됐냐면 시가 그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전세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해당 자산 시가의 50%를 곱한 금액. 그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뺀 금액에다가 전계금 이자를 곱한 금액을 적정 임대료로 본다고 그랬죠.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시가의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는 거죠. 틀렸고요. 14번에 법인이 소액주주,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한다. 아무튼 그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임대했다면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또는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그 임대료를 제공했다면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고요. 소액 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 일반 직원들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적정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 제공했다면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죠.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15번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시가를 거래일에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장 주식의 시가가 이능용부제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장 주식 시가는 이제 원칙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격, 그때 그 시장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 시세 가격
시가총액과 다르게 어떤 시간에 거래한 그 금액은 최종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때 거래소에서 거래한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또는 시간 외에 대량 매매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거래일 현재 최종 시세 가격 종가로 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죠. 지금 장외에서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주식의 시가는, 상장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에 거래소 최종 시세 가격으로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6번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 수익과 실제 수령한 이자 수익가의 차액은 이를 입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처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귀속자에 따라서 사회의 줄로 소득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16번에 그래서 틀렸고요. 17번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입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차피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받았어야 되는 이자, 인정이자에서 내가 받기로 한 이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플러스가 나온다면 그러면 걔를 부계부로 봐가지고 입금 산입하는 건데, 받기로 한 이자만큼 받았다면 그러면은 내가 손해난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18번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에는 원칙에 상계하는 거죠. 별도의 말이 없으면 상계한 순액을 업무관 가지급금을 하는 거고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즉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상환기간과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이고 가수금은 별도의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가지급금을 회수한 게 아니라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별개로, 가지급금은 대여금이고 가수금은 별도의 차입금이고 가지급금을 회수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건 예외적인 거고, 별도의 말이 없으면 상계한 순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18번에 틀렸고요. 19번에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그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대여금에 대해서 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산했다? 거짓말이죠. 이자율하고 상환기간에 약정이 없는데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회계처리한 거는, 그 미수이자는 받기로 한 적도 없는데 미수이자를 잡았으니까 세법상 거짓말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미수이자니까. 그러니까 그 미수이자를 입금으로 산입해야 되는 거고, 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장부에 그렇게 차변의 미수이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자 수익 잡았어요.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약정이 없는데 이렇게 잡았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 하게 되면은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미수이자에 대한 차이 마이너스 유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정이자에서 이자 수익을 뺀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해가지고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이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정이자 자체를 바로 입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이자 자체를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미수이자를 입금부 산입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요. 인정이자 전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업무관 금전되어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 차입이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당좌자 주의자를 시가로 하겠다라고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좌자 주의자를 시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란 해서 이제 그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법인의 자금 대여 시점에 각각의 차입금 전액,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제외한 차입금 전액에서 그 차입 당시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그런 이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분모에는 제외시킬 것 제외시킨 그 차입금 총액 분의 그 차입금이 무조건 1년 내내 있었다고 가정한 1년 동안의 이자 비용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금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21번. 불공정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게 불공정 합병 좀 이따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피합병법인이 있고 여기 합병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얘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있고 합병법인의 주주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공정하게 얘가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주든지 간에 합병법인의 주주든 피합병법인의 주주든 누군가가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합병이 불공정하게 되면은요, 누군가는 이익이 발생하고요, 누군가는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병법인의 주주가 손실을 발생하고 피합법인 주주가 이익이 발생한다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이익을 분유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계부가 적용되려면, 그죠?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렇게 이익이 분여가 되는 거잖아요. 부계부가 적용되려면은 이호 주주와 이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부계부를 적용하려면 특수관계가 있는 자끼리 거래를 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불공정 자본거래도 부계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손실본 주주와 이익본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공정 합병은 나머지의 자본거래하고 다르게 불균등 증자와 불균등 감자는 하나의 회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불공정 합병은 두 개의 회사가 합해졌을 때에 발생하는 그 부당해상 부인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회사였던 법인이었어야지만 부계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당해상 부인이 적용되는 불공정 합병의 경우에는요, 이 피합병 법인과 합병 법인도 얘네들도 합병하기 전부터 원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회사였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돼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주주 간에 실제로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는, 이익을 주고받는 주주 간의 이 특수관계 여부는 요거는 행위 당시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합병 등기일 현재. 행위 당시에, 합병 등기일 현재 얘하고 얘 중에 특수관계자가 누구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요. 특수관계자 여부는 행위 당시 사항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하기 전에 전부터 이미 하나의 회사였던 것처럼 보이던 회사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의 특수관계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합병 등기일 현재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합병 등기하기 전 일정 기간부터 쭉 특수관계자였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여기 21번에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 얘하고 얘의 특수관계 여부는 합병 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잘 보세요. 해설을 보시면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쭉 특수관계가 있었던 법인끼리 합병을 해야지만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일정 기간 쭉 특수관계가 있던 법인끼리 합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거에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때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끼리 합병을 했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합병은 합병 등기일 시점의 사항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번에 그래서 틀렸고요. 22번에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법인은 이익 분여액을 입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배추로 속처분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은 이를 입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아까 우리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가지고 손실본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부당해상 부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한테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니까. 소득처분은 상대방이 이익난 주주고도 법인주주래요. 그러면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이 되는 거고요. 그 이익난 주주가 법인주주라면은 그 이익난 금액은 그대로 입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났기 때문에 장부에는 수익으로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세법에서는 부계부의 취지상 이익이 난 쪽은 그냥 입금으로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법인세를 더 내는 거고, 손실난 쪽에 손실을 부인하는 거니까 얘는 적극적으로 입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본 거래니까 투자주가액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투자주가액의 증가, 입금 산입하고 유보로 속처분하는 겁니다. 이익난 법인 주주는, 손실난 법인 주주는 송금 산입하고 부당해상 부인 기타 사유 유출이 되는 것이고. 22번에 그래서 손실난 법인 주주는 그 입금에 산입하고, 손실분에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이익난 법인 주주는 입금 산입하고
투자주가액의 차이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23번에 법인이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한 개인인 다른 개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입금에 사입되는 경우로서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했죠. 얘기했었죠. 이제 얘가 손실난 법인 주주가 있는데 손실난 법인 주주가 이익난 주주가 개인 주주인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이익을 분여했어요. 얘하고 얘 관계가 특수한 계좌인 거죠. 근데 여기서 99%는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발생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개인이 이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상여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상여로서 근로수급으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또 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라면 99%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여라고 해버리면 소득세로 또 과세가 되는 거니까 상여로 할 수 없고 기타 사유외출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기타 사유외출을 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기타 사유외출을 하는 거죠. 근데 배당으로 틀렸습니다. 기타 사유외출로 처분하는 거죠. 24번에 불공정 자본거래의 현저한 이익률이 5% 아니죠. 이익률은 30% 이상이거나 내가 분여한 이익액이 3억 이상이거나 뒤에 이 분여액이 3억 이상인 경우는 맞는데 현저한 이익의 이익률은 5% 이상이 아니라 30%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25번에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저가로 신주를 저가 발행, 불균등 증자 저가 발행을 할 때에는 법인세법은 현저한 이익 분여한 경우에 하나요? 부계부 규정을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는 저가 발행도 있고 고가 발행도 있는데요. 저가 발행이든 고가 발행이든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권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재배정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서 내가 이익 분여한 금액, 내가 손해난 금액이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분여한 이익이 조금이더라도, 즉 내가 손해본 금액이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부계부를 주게 한다고 그랬죠. 얘는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근데 실권시킨 경우는 이제 원칙대로 내가 분여한 이익액이 3억 이상이거나 이익률이 3% 이상인 경우에만 부계부를 주게 하는, 즉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지는 거고요. 재배정의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지는 경우도 있고 안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5번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산 문제 몇 문제 안 풀 건데요. 계산 문제에 대한 거 해서 세무 조정 문제 해가지고 우리 그 객관식세법칙 교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객관식 문제 좀 띄워놓고서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